네, 안녕하세요. 메디살롱의 진행자 신재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곳에 왔는데요. 방송을 하기 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서 기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서울 장안 정형외과에 왔습니다. 이곳에 원장님이신 정선웅 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자간정형외과 정선웅 원장입니다. 네. 오늘 원장님 방송 보기 전부터요. 여기 방송 보시면요. 이 대기가 이렇게 많으셨습니다. 또 원장님을 감사합니다. 아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형외과라고 해서 네. 여기가 좀 딱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했었는데 네. 병원이 굉장히 화사하고 예뻐요. 약간 갤러리 같은 느낌도 있고 꽃도 네.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부러 좀 준비를 한 겁니다. 아, 그러는 거세요? 네. 아니, 그래서 여기 왠지 환자들이 오면은 병원에 좀 오래 머물고 싶고 이런 네.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의 책이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진료실 밖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네. 했는데 오히려 진료실에 오니까 저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또 그만큼 많지 않으셨나 싶은데 네. 어떻게 또 이런 책을 쓰게 되셨나요? 사실 책을 쓸 마음이 있었던 거는 아닌데 제 책에 제가 일부러 그 표지 제일 뒤쪽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네. 제가 좀 환자 진료를 굉장히 늦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대기 시간이 뭐 1시간 기다렸다니 2시간 기다렸다니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은 접수 창구 직원도 힘들어하고 또한 간호사도 많이 불평을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우리 직원들 눈치를 보여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책을 썼는데 과연 환자들이랑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길래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 환자분들이 잘못된 의학 상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깨가 안 올라가는데 인터넷이라든지 방송을 보고서 이렇게 올리는 연습을 했다라든지 혹은 겨우 이제 치료가 된 상태인데 운동을 언제 하면 되냐고 물어본다든가 하는 문제를 들었을 때 어떤 때가 또 참지 못하고 그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뭐 10분, 20분 빨리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조금씩 그냥 단편 컬럼 형식으로 쓰게 돼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책을 쓴 다음에 좀 좋아진 점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분이 이렇게 흔히 많은 통증인데 이 날개 축지뼈 쪽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도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네. 흔히들 이제 흔히 많이 아픈 부위가 이 목과 어깨 사이인 날개 축지뼈 쪽에 있는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네. 그 통증이 있는데 승모근이랑 능형근 있는 근육에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 이 경우는 4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그냥 그 근육이 담이 들렸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내리는데 좁은 공간에 내리다가 근육이 이렇게 접혀서 담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목 디스크가 있다든지 목에 이상이 있어서 이 연결되어 있는 그 능형근이 아플 수가 있고 또한 어깨 관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도 그 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목 질환과 어깨 질환이 같이 겹쳐서 이 근육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환자분들에게 제시를 해주면 시간도 좀 빨라지고 환자분들도 이해도가 좋아서 책 쓴 보람을 느낍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원장님 진료 스타일을 잘 알 것 같아요. 굉장히 벌써. 꼼꼼하시고 한 네. 분 한 분 또 이렇게 깊게 네. 상담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진료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책을 또 봐도요 그런 게 느껴졌어요. 책에 이런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웠고요. 네. 책 구성도 뭐 일반 건강 상식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좀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환자분들은 의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있는데 좀 어떻게 하면 진료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의사와 환자가 만나는 것도 어떤 과거에 그 급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네. 의사가 이제 단독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정하고 그 방식대로 진료의 과정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만성 질환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상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대부분 또 환자분들이 자기 병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오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요 글에도 있듯이 환자의 유형을 제가 3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자기 병에 대해서 다 대부분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알게 된 다음에 어떤 특정 부위에만 치료를 원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고 또 두 번째 환자는 자기 질환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한 다음에
의사의 의견은 어떤지 네. 또 서로 상의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환자의 부류도 있고 또 세 번째는 나는 아프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겠고 원장님이 알아서 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세 부류가 있는데 이 약간 요약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첫 번째 부류는 나는 내 병을 아니까 너는 여기까지만 치료해라. 약간 좀 말을 좀 거칠게 하자면 그렇고 두 번째 환자는 내가 아는 질병이 맞는지 의사님한테 확인을 받고 네. 또한 치료를 상의하는 그런 부류라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그냥 나는 모르겠는데 아픈 거 알아서 잘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첫 번째나 세 번째는 굉장히 치료하기가 좀 힘듭니다. 세 번째 환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해서 어떤 그 치료법을 알고 있지만 의사와 항의를 해서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환자 의사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솔직해야 되고 선입감이 없어야 되고 자기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치료를 같이 상의해서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대화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럼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료를 보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조금 이런 사례, 기억에 남는 사례나 아니면 좀 보람에 남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네, 뭐 여러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이 책이 제목이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였는데 성진기를 읽고 있는 이 편이요. 제목으로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네. 환자는 의사한테 배운다. 이렇게 제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네. 결국 그 제목은 선택되지 않았는데 환자를 보면서 환자분들 중에서 저한테 많은 의학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증상이 어떻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든가 다른 병원에서는 이렇게 치료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든가 제가 좀 어려워하는 치료 분야에 있어서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런 방법이 좋더라 이런 까지 알려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모아서 요 글에도 네. 환자를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라고 제가 이렇게 간추려 보았는데 네. 사실 이렇게 환자 진료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은 의사가 의학 교과서나 어떤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문서적인 지식보다는 훨씬 더 생생한 현장 지식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 원장님께서는 환자를 보는 마음도 따뜻하시고 또 배우려는 자세까지 있으니까 되게 환자분들이 좋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방송도 저희가 지금 벌써 39분 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댓글 달아주시고 원장님께서 이따 또 질문에 답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는 근데 정말 건강 정보가 굉장히 넘쳐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사실 이런 상식들 그런데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 또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도 여기 짚어주셨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오해하거나 잘못된 의학 상식이 너무나 많아서 네, 다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열거할 수는 없는데 뭐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네. 제가 이렇게 시내로 돌아다니다가 어느 지하철역을 간 적이 있는데 네. 그 지하철 그 계단이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 계단 오르면 건강이 한 계단 오릅니다. 네, 참 맞아요. 저도 본것 좋은 같아요. 좋은 문구이긴 한데 혹시라도 염려스러운 거는 나이 많으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보셨거나 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계단을 걷기를 통해서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지 오해를 해서 계단을 무리하게 걷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가 또 있고요. 네. 또 어떤 방송 특히 이제 의료 관계된 방송을 보면은 허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허리 뭐 척추 기립근 운동이라든지 걷기 운동을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방송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가 아주 심하지 않은 조기 디스크 환자이거나 아니면은 다 치료가 돼서 많이 회복된 경우에는 그런 근육 운동이라든지 걷기 운동이 근육에 도움이 될 텐데 진짜 디스크가 심해서 막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런 운동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터져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런 거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반드시 알려줘서 어떤 경우에 그런 의학적인 지식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점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내용을 또 책에 또 이렇게 네, 다, 적으셨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제가 책을 금방 읽었어요.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그 중에서도 저도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요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네, 네, 오래오래, 네. 그죠? 근데 첫 번째로 언급하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지 좀 건강하게, 좀 굵고 길게 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사실 정형외과랑은 관계가 없는 건데 저도 사실 건강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라 살면서 운동도 좀 하고 네. 음식도 좀 좋은 거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한 거를 토대로 제가 경험해서 쓴 건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책에 써 있는 내용대로 네. 굵고 짧게 길게 살기. 길게 살기 제목에 이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네. 네 가지 항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첫째가 수면이고 네. 둘째가 식사, 세 번째는 운동을 적절하게 잘해야 되고 네. 또 맨 마지막에는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고 쉬운 얘기이지만 지키기 어려운데 가만히 보면 이 네 가지 항목이 다 어떤 거랑 연관이 되냐 하면은 자율신경이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게 일반인들은 잘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네. 우리 몸의 신체의 움직임은 내 의지대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심장이 뛰는다든가 네. 호흡을 한다든가 음식을 먹었으면 장에서 소화를 시킨다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생殖기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고 특히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수면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것들이 다 자율신경인데 결국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내 의지대로 하는 내 나가 있고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자율신경이 서로 친한 친구처럼 네. 친해지면은 예를 들어서 그 자율신경이 원하는 바를 내가 좀 들어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율신경이 원하는 거지만 이게 더 좋으면 내가 달래서 설득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 서로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면은 결국 그게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 건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나쁜 유해한 요소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네. 고집을 부린다든가 아니면 교만해서 어떤 막 자기 그런 표현을 한다든가 네. 라는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율신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돼서 그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건강 얘기하다 보면요. 요즘에는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건강을 내 맘대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네. 바이러스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네. 근데 이 바이러스 같은 거에는 어떤 면역력 같은 게 굉장히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 면역력을 네. 잘 키우려면 네. 어떻게 해야 잘 키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일반인들은 또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도 다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면역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고 더구나 요즘 들어서 아주 화두에 많이 오르고 네. 있는데 흔히들 면역력 그러면은 홍삼 혹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많이 떠오르는데 네. 제가 생각하건 면역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신체 밖에서건 우리 몸 안에서건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거가 내 몸의 세포인지 아니면 즉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별해내서 아군은 보호해주고 적군은 싸우는 그런 네. 기능을 하는 게 면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약간 비유를 들어서 이 면역력을 두 개로 좀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는 외부 면역이고 네. 하나는 내부 면역인데 외부 면역이라는 거는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 밖에 있는 박테리아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들이 몸에 들어올 때 누가 보기에도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아니고 적군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에서 과립구랑 림파구가 생겨나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감염병이 들리지 않는 건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내부 면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나 세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노화세포. 노화세포라는 건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아니라 노화돼갖고 병드는 세포를 말하는 건데 네. 이 병든 세포는 우리 몸 건강에 굉장히 해가 되는 요소가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암세포로 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노화세포와 암세포들을 어떻게 잘 이겨냈을까 하는 거가 바로 면역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면역력을 따지자면은 그 외부 면역보다는 내부 면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을 하는 그 증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흔히들 나오는 뭐 홍삼이나 뭐 항산화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네.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면역력 또한 그 아까 말한 자율신경과 연관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면역세포인 백혈구가 자율신경의 영향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때문에 결국 다시 자율신경의 문제로 돌아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그 식사와 적절한 운동 이런 것들이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책을 보면요, 책에 그림 같은 것들도 굉장히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책을 좀 준비를 오래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책이 올해 2021년 3월달에 나왔거든요. 네. 얼마나 준비를 하셨나요? 사실 본격적으로 책을 쓰려고 한 거는 한 6개월 정도 전이었고요. 그 전부터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던 의학 컬럼들을 몇 개씩 만들어서 지인들한테도 돌려주고 환자들한테도 보여주고 네. 조그만 뭐 컬럼에도 실기도 하고 한 적이 있었어. 그걸 모아서 이번 기회에 또 코로나 덕에 또 조금 한가해진 면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코로나 덕을 오히려 본 거예요. 그러네요. 저희처럼 환자나 우리 독자분들이 그렇죠. 네, 네. 네. 저희 지금 책에 나왔듯이 또 이제는 만성 질환의 시대잖아요. 네. 갑자기 뭐 어떤 큰 병으로 죽는 것보다는 늘 꾸준히 아프고 특히 정형외과 쪽도 많이 그런 환자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이런 정형외과 쪽의 만성 질환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랑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은 그 부분이 이 책의 제일 중요한 지면을 할애한 부분이기도 하고 네. 사실 최근에는 정형외과가 대부분의 90% 이상 만성질환입니다. 과거에 골절됐다든가 뭐 다쳤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다 급성질환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의사가 알아서 치료하면 되는 거지 환자가 어떻게 알아야 될 부분이 그렇죠. 없는 부분이 많았는데 만성질환은 급성질환과 달리 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네. 만성질환은 우리 몸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느 정도 처음에 변화가 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적응력이 생긴다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이 회복력 측면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고무줄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원래의 모양을 이루고 있다가 이렇게 당기면 많이 늘어나지만 다시 힘을 넣으면 천천히 다시 원래 회복하는 누구나도 알기 쉬운 회복력이라는 게 우리 몸에 있습니다. 이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많이 걸어 다니면 아킬레스 심줄에 무리가 된다든가 팔을 많이 쓰면 뭐 테니스 엘보가 생긴다든가 하는 것들이 다 만성 질환인데 처음에 약간의 증상이 있을 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네. 쉬어준다든가 약을 드신다든가 이렇게 하시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몰라서 오히려 반대로 회복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좀 간혹 있기 때문에 이 회복력의 입장에서 의사의 역할은 그 어떤 만성 질병을 어떻게 하면 회복력을 극대화시켜서 날 수 있는가 하는 네.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외부 자극이 너무 강하면은 회복력으로만 회복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굉장히 큰 힘으로 떼면 끊어지듯이 그쵸. 끊어지면은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네. 의사가 의학적인 개입을 해서 끊어진 거를 꼬매준다든가 네. 뭐 수술을 한다든가 주사를 놓는다든가 아주 강한 약을 놔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 회복력 측면에서의 의사의 역할이고 그런 의사의 역할을 환자분들이 기대하고 치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적응력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생명체라는 것은 어떤 변화가 빨리 진행을 하면은 그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사멸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사멸된 동물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변화가 천천히 진행이 된다면 그 변화 자체가 굉장히 크더라도 속도가 느리면은 충분히 생명체는 적응을 해서 자기 모습을 바꾸기도 하고 환경을 바꿔서 적응해서 잘 살아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적응력을 이용한 치료를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정형외과 병들이 다 이 적응력을 이용한 치료라고 보아하면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허리 디스크라는 병이 굉장히 흔한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허리 디스크라는 거는 그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네.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혹은 마비가까지 오기도 하는 그런 질병인데 엄청 괴롭잖아요. 예. 근데 그 디스크가 튀어나온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네. 갑자기 하루아침에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면은 마비가 돼서 견디지 못해서 수술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일단 디스크가 생겨서 다리 저림이 생겼을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네. 충분히 쉬어주고 물리치료라든지 다른 약물치료라든지 해서 자기 병을 이해를 하고 그 낫는 방향으로 한다면은 우리 몸은 금방 회복을 해서 네. 예를 들자면 디스크가 아무리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렀지만 신경이 도망가거나 좁은 공간에서 또 나름대로 적응을 해서 눌리지 않고 다리가 저리지 않게 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또 흔한 무릎 관절염 같은 걸 예를 들자면은 이 관절염이 생기려면은 그 관절과 관절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판이 찢어지기도 하고 연골이 닳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닳는 속도가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되면은 나이가 많으신 할머님 중에서 관절염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잘 걸어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갑자기 초기에 이제 관절염이 오면은 막 너무 불편해 하시고 막 수술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럴 때마다 적절하게 이제 그 초기 단계에 있을 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치료법을 쓴다면은 나쁜 쪽으로 많이 가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의사가 적응력을 이뤄해서 약간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서 어느 정도 좋은 상태가 되면은 바로 환자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언제 운동을 좀 해줘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동안 좀 생각을 하다가 대답을 해야 될까 말까 하다가 대답을 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한 그 적응력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이 적응력에 대해 얘기한 거는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좋아지긴 좋아졌지만 디스크가 튀어나온 게 원래대로 돌아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좋은데 충분히 더 휴식을 취하고 한 2, 3개월 정도는 취하고 어느 정도는 충분히 적응을 했을 때 그때 아주 조심스럽게 저강도의 운동을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구체적인 운동 정도를 물어보는 분이 계시면 책에도 쓴 내용인데 이렇게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합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아프지 않을 때 운동을 한 날도 하루 종일 아프지 않아야 되고 운동한 그 다음 날도 하루 종일 아프지 않을 만큼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몸 상태가 좀 어느 정도 정상 컨디션일 때, 그렇죠. 그럴 때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쵸. 거죠. 그 다음, 네. 아무래도 몸이 근질근질하니까 빨리 운동하고 빨리 낫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또 걷기 얘기도 했지만 운동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 걷는 거죠. 근데 걷는 거는 또 운동보다 강도가 약하니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잘 걸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일단 걷는다는 것은 숨쉬기 운동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일 것 같고 사실 운동이라기보다도 걷는 거는 생활이지 걷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된다면 올바로 걷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걷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외발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외발요? 외발로 서는 방법을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고 외발로 균형을 잡고 서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외발서기는 제가 처음 생각해낸 거는 제가 무릎을 수술한 환자들을 그 다음날 수술한 다음날 바로 대부분은 외발서기를 시킵니다. 그게 재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자기 그 수술한 다리로 균형을 잡고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있다면 균형 감각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운동을 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처음에는 좀 불편해하고 못 서지만 한 두세 차례 연습을 하면은 대부분 90% 이상은 잘 섭니다. 그래서 잘 걸어가서 희한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고마워하는데 결국 걷기라는 거는 그 외발석이 연속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얘기라 제가 좀 직접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그 걷는 과정인 이렇게 두 발을 서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걷기 과정에는 반드시 한쪽 다리를 들어서 앞이나 뒤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다리를 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이 외발서기를 안정되게 설 수 없다면은 넘어지거나 아니면 막 뒤뚱뒤뚱 할 텐데 그러면 굉장히 무릎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재활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처음부터 이 외발서기를 연습을 시키고 어떻게 말하면 걷기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외발을 섰다가 왼쪽으로 외발을 섰다가 오른쪽으로 외발 이 반복 동작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외발을 안정되게 쓸 수만 있다면 걸음걸이에서 무릎이 다치거나 다른 몸의 신체가 다치는 일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중요한 외발서기는 사실은 또 어떤 장점도 있냐 하면은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관절염이지 않습니까? 관절염인데 아예 관절염이 심하면은 수술을 받아야 되지만 초기 관절염인 경우에는 관절염이 약간 있기 때문에 계속 관절염이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다리가 이렇게 옷자다리로 이렇게 휘거나 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이 사람은 불행인 다행인지 다리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라서 또 일어나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해가 훨씬 잘 되거든요. 이렇게 두 다리로 이거 바꿔야 되는군요.
예, 두 다리로 쓰면은 이 우리 몸의 체중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무릎과 무릎 사이로 이렇게 체중이 지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쪽 무릎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운데가 아닌 안쪽으로 체중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걷는 동작에서 계속 안쪽으로만 체중이 몰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절염은 다 안쪽 관절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관절염이 초기에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이 외발서기를 잘 하신다면 이렇게 외발 섰을 때는 체중이 안쪽으로 쏠리지 않고 가운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쏠리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고 걸음걸이에서도 이렇게 앉아 계시고 바로 발 바꿔서 왼쪽으로 앉아 계시면은 안쪽으로 체중이 쏠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외발서기를 연습을 많이 하면은 외발 서는 상태에서 이렇게 걷는 거를 연습을 하면은 그 발 근육이라든지 종아리 근육보다는 코어 근육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코어 근육이라는 게 이제 골반 근육이라든지 허리 근육을 많이 쓰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내장 기관도 좋아지고 또한 그 자세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 정말 꿀팁인데요. 저도 한번 따라서 이제 걸을 네. 때마다 신경 쓰고 그리고 네. 코어 근육이 좋아지는 거는 그렇죠. 여자분들도 몸매 관리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네. 네.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되게 좋은 정보를 얻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근데 말씀하실 때 그 걷는 네. 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 걷다 보면요 사실 네. 좀 무릎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에 네, 네. 진짜.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까지도 좀 이 무릎 수술 받는 경우가 좀 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무릎 수술을 할 때의 주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네. 이걸 꼭 굳이 수술하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사실 무릎 수술에 제일 빈도가 많은 거는 관절경 수술이라는 게 제일 많은데 특히나 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수술하게 되는 제1 원인은요. 이 무릎 있죠? 아, 예, 예, 예. 이거 그림을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예, 뼈와 뼈 사이에 네. 이 대퇴골과 하퇴골 사이에 물렁뼈가 있습니다. 이 물렁뼈가 무리하게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면 이렇게 찢어집니다. 네. 혹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 특히나 쪼그려 앉아서 무슨 동작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찢어지게 맞아요. 되는데 이 찢어지는 거에 대한 수술을 많이 권하는 의사들도 있고 또 수술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도 있지만 결과가 나쁜 경우도 왕왕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을 할 거와 안 할 거의 구분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네. 연골판이 찢어진 모양이 퇴행성 파열인지 급성 파열인지를 나눠서 하는 건데 급성 파열이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연골판이 찢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동작을 하면 자꾸 더 찢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퇴행성 파열이라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찢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더 찢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고 추가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급성 파열인지 퇴행성 파열인지를 구분해서 급성 파열이라면 MRI도 찍고 수술을 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고 퇴행성 파열이라면 충분히 수술 아닌 방법으로 먼저 치료를 시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많은 무릎 질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특히나 동양 여성분들에게 많은데 이 무릎 앞에 이렇게 무릎 앞에 이렇게 뚜껑뼈가 있습니다. 이 관절이 이 큰 관절도 관절이지만 이 뚜껑뼈가 있는 이 관절도 관절인데 우리가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하거나 경사진 것을 오르내리면 이게 지렛대 역할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가 마모가 오는데 불행히도 동양 여성분들은 요 뼈가 이렇게 가운데 있지 못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좀 치우쳐 있는 경향이 많아서 이게 골고루 닳지가 않고 어느 한 특정 부위만 많이 닳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 수술을 권하는 의사도 있긴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러지는 않고 가능한 한 수술 아닌 방법을 권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그 관절은 무릎을 많이 구부린 상태에서 체중이 실릴 때 닳기 때문에 쪼그려 앉거나 계단 오르내리는 것을 가능한 한 좀 삼가해야 되고 또한 이 무릎에 주어지는 하중은 체중과 비례하기 때문에 갑자기 체중이 늦는다거나 아니면 뭐 무거운 짐을 들었다거나 뭐 본의 아니게 임신을 한 것도 체중이 늘어나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런 동작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근육을 이 부위의 이 관절을 보호하는 제일 중요한 근육은 이 허벅지 근육인데 특히나 이 허벅지 근육 중에서도 가운데가 아닌 안쪽 근육이 가장 중요한데 이 안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근육 강화 운동이 또 반대로 또 스쿼트 같은 경우에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반대로
관절도 망가지는 두 가지 양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또 운동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막 너무 열심히 하면은 네. 또 오히려 안 좋은 부분도 있군요. 그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예. 네. 지금 안 그래도 저희 방송에요. 많은 분들이 네. 들어오셨습니다. 아, 원장님 네. 보이시죠? 네, 이제 48 안경을 좀 분이. 벗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좋은 정보라고 네, 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네. 실생활에 접하기 쉬운 꿀팁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딸기님께서는 걷기를 하루 10,000보 하신다는데 10,000보 괜찮을까요? 너무 많지 않나요? 어떤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운동은 어떤 운동량을 딱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그날 컨디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은 날은 사실 10,000보를 더 걸어도 상관이 없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그냥 나왔다가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바로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길거리를 걷는 것보다는 이렇게 네. 반복해서 돌 수 있는 트랙이라든지 그러면은 언제든지 컨디션을 보고 그 운동을 중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걸 권하는 편입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원장님 방송에서는 생활 속의 꿀팁을 다 많이 알 수 있고요. 안 그래도 오늘 저희 비욘디 스튜디오가 아니요, 여기가 어딘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우리 플레이 아데스님께서는 이 병원 아시는 것 같다고 상담도 오신다고 나중에 기억했다가 또 알겠습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저도 이렇게 설명을 이런 도구들 가지고 하니까 이해가 쏙쏙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정형외과를 찾는 분들이 사실 진짜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네. 특히 또 아까 얘기 나눴지만 네. 무릎 쪽도 그렇고 또 네. 두 번째로 많은 게 어깨 관절 쪽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어깨 예. 쪽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은 좀 약간 자기가 스스로 진단하는 그런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좀 약간 잘못된 상식이 많이 퍼져 있는데 네. 이 전문가가 보는 이 어깨 관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네. 주실까요? 책에 쓴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 너무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쓴 책을 쓰게 된 원인이기도 한데 네. 제일 흔한 게 오십견이라는 겁니다. 오십견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다치지도 않았는데 네. 갑자기 팔이 안 올라가고 안 돌아가는 일이 생기면 이제 50살이 됐기 때문에 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오십견을 안 올라가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 그 과정으로 이해를 한다면 첫 번째 이해는 어떤 거냐면은 얘가 다치진 않았는데 나이가 50살이 되는 바람에 그렇죠. 그 그래서 어깨 붙여지는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주머니가 50살이 돼서 딱딱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어, 그래서 어깨가 굳는 거라고 믿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과정이 맞다면은 그거에 대한 치료는 예를 들어 뜨거운 시프를 한다든가 그 근육을 쌓는 거를 이렇게 풀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네. 운동도 조심스럽게 계속 이렇게 울리는 음쪽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대다수의 팔을 못 올리는 환자분의 원인은 단순히 50살이 아닌 어딘가의 어깨 관절에 이상이 생겨서 그러니까 손상을 입어서 그걸로 인해서 어깨가 더 이상의 손상을 막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네. 근육도 뭉치고 관절 내의 조직들도 이렇게 유착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무리하게 굳었다고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 일은 오히려 그 손상을 추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팔을 못 쓰게 하고 원래 원인이 뭔가를 밝혀내서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추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뭐 주사를 놓을 수도 있고 물리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약을 줄 수도 있고 좀 쉴 수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원인이 제거가 되면은 저절로 굳은 어깨도 풀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의학 상식에 의해서 이렇게 막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막 하는 바람에 더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런 책을 쓴 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근데 또 하나 더 추가로 더 들자면은 석회성 건염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면 어깨 엑스레이 찍어보면 어깨 석회가 이렇게 하얀 게 보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이 석회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석회를 제거하는 치료를 하자, 뭐 주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치해 충격파라고 이제 음파를 쏴서 그 돌을 없애버리는 그런 치료를 하는데 대부분의 엑스레이에 보이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석회는 과거에 생긴 거지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딱딱한 고체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누적이 됐다는 그래서 거. 생긴 거기 때문에 엑스레이 그렇게 잘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네. 이미 심줄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없어지지가 않고 없어지려고 하는 치료 자체가 오히려 더 심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오래된 석회는 네. 과거에 심줄에 무리가 갔다는 결과물일 뿐이지
이게 지금 현재의 통증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 예외가 있긴 합니다. 네. 지금 당장 막 석회가 만들어지는 액체 상태의 석회가 있는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지 않고 그냥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너무너무 아파갖고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막 복통이 일어나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현격하게 이렇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석회를 제거해주는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과거에 생긴 석회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잘못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좀 자가 진단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도하게 뭐 스스로 운동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이런 밴드 있잖아요. 네. 저도 집에서 보면은 이런 거 막 활용해서 이렇게 쭉쭉 스트레칭이 네. 항상 좀 몸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무조건 스트레칭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거는 그 아까 네.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회복력과 그 적응력이라는 거랑 관계가 되는 건데 사실 하나의 그 아까 회복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회복력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즘 코로나 백신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바이러스가 들어올 거를 예비해서 미리 이 바이러스와 유사한 죽은 균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네. 그 유전자 물질만 넣는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미리 예방 주사를 놓으면은 우리 몸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요즘 코로나 백신 맞고 막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겪긴 하지만 결국 오히려 더 회복력이 또 회복이 돼서 진짜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거가 바로 그 회복력을 이용한 것처럼 이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한다거나 스트레칭을 한다는 것 자체도 네. 이게 근육 운동을 하면 이게 근육에 약간의 손상을 줍니다. 근육이 좀 찢어집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찢어진 근육이 다시 바로 회복되기 위해 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근육이 강해지는 그게 근육 운동의 원리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에 아픈 부위가 있는 사람이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지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가 회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운동은 참 바람직한 운동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현대인들 근데 사실 운동 부족이라고 할 정도로 시간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또 증상들이 있거든요. 저만 해도 이렇게 지금 이 방송 때문에도 보지만 이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사실 이게 휴대폰이 많이 무겁진 않아요, 제가. 근데 이게 네. 항상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네, 있는데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손목에 좋지 않은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좀 네. 통증을 유발할 때가 있어요. 이런 컴퓨터 오래 할 때도 그렇고 네. 이런 증상들은 좀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고 어떤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있는지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손목 아프신 분들을 그래도 한 몇십 년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니까 좀 최근 한 5, 6년, 뭐 멀게는 한 10년 사이에 네. 그 아픈 부위가 많이 변화되는 거를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어머님들이나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빨래도 많이 하고 설거지도 많이 해서 네. 엄지를 많이 쓰니까 이쪽 부위에 이 심줄 부위가 많이 무리가 돼서 염증이 생기는 그런 병들이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반대로 이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이 부위에 네. 이 부위에는 심줄도 있고 인대도 있고 연골도 있습니다. 연골이 다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네. 왜 이런 여기가 다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을까? 제 나름대로 그냥 이건 확인해 본 바는 아니지만 제 생각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고요. 또 요즘 골프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맞아요. 골프 연습을 또 스크린에서 막 무리하게 한다든가 하면은 이 손목에 많이 다칠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뭐 강아지뿐만 아니라 여러 그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손목을 많이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원인이 돼서 이렇게 손목에 힘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게 되는 동작을 하면은 네. 여기에 연골이 찢어지기도 하고 심줄에 무리가 가기도 하는데 네. 뭐 이것도 역시 만성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주 심하지 않을 때 빨리 발견을 해서 더 심해지기 전에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관리라는 거는 그 동작을 무리하게 하지 않고 일정한 보호대를 착용해서 나빠지는 속도보다 우리 몸에는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면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나쁜 쪽으로 가지 않게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 치료하기 위해서 사실 정형외과에 오면은 물리치료를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물리치료를 좀 약간 중독처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세요. 네, 네. 저도 아프면 꼭 물리치료라도 받아야지. 네, 네.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물리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네. 이렇게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그것도 제가 쓴 게 있긴 한데 네, 한번 그 해주세요. 이건 좀 너무 지금 제가 장난삼아 쓴 건데 네. 머리가 아프면은 머리에도 물리치료를 받나요? 이렇게 쓴 건데 네. 이제 사실은 물리치료가 대부분이 정형외과 환자에 있어서 환자들은 물리치료 받아서 좋아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빠지는 경우가 몇 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쓴 건데요. 네. 대표적인 경우가 여기 있지만 물리치료를 해서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네요. 그거는 뭐냐면은 급성 질환인 경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염증이 생겼다든가 네. 타박상을 입었다든가 먼지가 찢어져서 상처가 났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뻔히 알면서도 네. 그걸 구별해내지 못해서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네요. 물리치료를 굉장히 받으면 중요해야 안 되는 됩니다. 게 있고, 예. 효과가 있는 게 있고 더 아파지는 게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의사가 보면은 이게 급성인지 만성인지를 금방 알아낼 수가 있는데 네. 일반 환자분들이 이런 지식은 알고 있지만 이 상태가 지금 급성인지 만성인지를 몰라서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제 견해는 물리치료를 받을 때도 의사한테 아픈 부위를 보여주고 네. 이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확인 후에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물리치료 받으면 약간 만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질문이 왔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석회성 건염 이게 요로결석이랑 같은 돌 성분인가요 하셨거든요. 그거는 요로결석 뭐 제가 비뇨기과 쪽 전문은 아니지만 요로결석에도 그 결석이라고 하는 그 돌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다양한데 이 어깨에 생기는 돌은 석회성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석회가 성분인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요로 결석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굉장히.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물리치료 얘기하다 보니까 무릎 쪽에는 어떤 물리치료가 좋을까요 하셨어요. 네. 증상이 뭔지 모르고 일단 무릎이라고만 네, 하셨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무릎.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대로 나눠 보면은 네. 무릎에 온 손상이 만성 질환인가 급성 질환인가를 나눠서 갑자기 무릎을 다쳤다 그러면은 급성 질환이 될 테니까 네. 물리치료를 받지 않는 게 좋고 이 무릎에 아픈 게 계속 오래됐고 낫지도 않고 지금 막 열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태라면은 물리치료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 네. 이렇게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마트폰 얘기, 그걸 네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요거랑은 좀 다른 건데 어쨌든 손을 많이 쓰면은 네. 요쪽으로 지나가는 어떤 신경이 있는데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어떤 손목 터널이라고 하는 인대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 네. 많이 쓰게 되면 손가락을 많이 쓰고 손목을 많이 쓰게 되면은 그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집니다. 네. 그러면 신경이 눌리게 되는데 초반에는 그냥 눌렸다가 또 쉬면 또 가라앉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만성 질환의 경과를 밟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런 우리 몸에 어떤 경고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계속 손을 써서 일을 한다 그러면 진짜 신경이 많이 눌려서 마비가 되는 지역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면은 빨리 신경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눌리는지를 확인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으신지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걸 보고 혹시 원고냐고 하셨어요. 이게 원고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책입니다. 그죠? 원장님께서 쓰신 책인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네. 책을 다 이렇게 나누셨더라고요. 책을 보시면 이렇게 일반 건강 상식이 있고요. 책 소개를 좀 원장님이 해주세요. 네. 뭐 그냥 이 책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을 제목은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고 네. 그 내용을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일반적인 건강 상식에 대한 5가지 챕터로. 이 얘기와 그 다음에 일반 건강 그 다음에 그 진료를 볼 때 어떤 식으로 진료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 맨 마지막 챕터는 그 정형외과적으로 오해를 살 만한 의학 상식이라든지 몰라서 생기는 나쁜 해프닝 같은 것들을 쓴 글로 되어 있는데 네. 제가 비교적 그 환자분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서 책에 옮겼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림도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책입니다. 이게 이 책을 가지고 원장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책을 다 이렇게 자르신 거예요. 준비를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책에도 그런 얘기 나와 있는데요. 이 좀 의학이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바뀌고 있잖아요. 사실 세상도 그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좀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해주세요. 네, 아까 한 얘기랑 약간 겹치기도 하는데 사실 환자와 의사가 만나서 그 환자분의 아프신 부분을 상담하고 치료를 하는 거는 어떤 격식이 있을 필요는 없는 거고 진짜 친한 친구를 만나고 아는 사람을 만나서 아픈 거에 대해서 상의한다는 생각으로 자기가 아픈 거를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 또 대부분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들이 정형외과 질병뿐만 아니라 내과의 질병들 다 대부분 다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의사가 치료하는 병이 아니고 환자 스스로가 치료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의학적 개입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언제 의사의 도움이 필요할지 또 언제 내가 의사의 어떤 조언을 들어야 될지를 사실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쓴 것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진료의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되고 네. 언제든지 얘기를 할 수 있고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화상통화라든지 이런 그 통화가 원거리 그런 진료가 참 원격 진료가 필요하긴 한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라라님께서 네. 어머니께서 심장 수술하시고 주무실 때 엎드리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척추 때문에 좀 걱정이라고 하시는데 원격으로 지금 카메라 보시고 네, 네, 네. 한 말씀만 충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심장 수술을 하셔서 바로 눕지 못하시고 엎드려서 주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걱정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아까 그 엎드렸을 경우에? 그래서 척추 척추 때문에 때문에 걱정이 되신데요. 척추에 무리가 갈까봐 네. 그러신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저도 뭐 그 심장 전문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똑바로 누우면 심장에 무리가 갈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엎드리시는 게 편하시다면은 상관은 없고요. 그 대신에 그 몸의 앞쪽에 대는 부분을 딱딱하지 않게 푹신한 쿠션 같은 것들을 사용해 준다면 엎드리는 자세만으로 허리가 나빠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남주님께서 허리 아픈 사람은 잘 때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하셨어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듣는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듯이 아까 그 잠깐 수면 얘기도 했는데 아침부터 6시간을 꼭 자야 되는 사람도 있고 잠을 나눠서 자는 사람도 있고 다 자기 스타일이 다른 것 같이 그 잠자는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네. 어떤 자세가 내가 가장 몸을 릴렉스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즉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고 치면 부교감신경이 최대한 작동할 수 있을 자세가 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자세를 본인이 스스로 알아내서 그 자세를 취해서 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자한테 편안한 자세를 찾으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자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이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인데 책에서 못 담은 얘기나 아니면 방송 끝으로 네.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충분히 또 해주셔도 돼요. 네. 뭐 아까 사실은 질문 속에도 대부분 다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뭐 이런 좋은 방송이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해 주는 방송국 우리 아나운서님이랑 다른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더 다른 궁금한 질문도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원장님께서 진짜 진료 시간이 왜 오래 걸리는지 알 수 있는 제가 말이 너무 많았죠. 아니요. 그만큼 친절하시고 되게 꼼꼼하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방송 처음에 좀 걱정하셨는데 네. 끝날 때 되니까 짧게 네. 느껴지죠? 네. 아주 옆에 계신 우리 신 아나운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아주 원활하게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고요. 오늘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 서울 장안 정형외과에서 나눠봤습니다. 메디살롱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